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이나 테러 조직들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회족들과 힘을 합쳐서 무장 테러를 일으켜서 중국 정부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좀 큰 지역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약간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도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관계가 커지면서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이 좀 더 많아지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는 국내 증시의 셀코리아 위험성을 살펴봤는데, 사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 상황에서 나라 밖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8월 15일 미군의 아프간, 그리고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에서의 철수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미군이 아프간 철수를 하자마자 미군의 대만 주둔설이 막 뉴스로 나오면서 중국이 또 바짝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이걸 봤을 때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왜 중국을 건드리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프간 철수가 중국에 좀 나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해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 자체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결국 미군의 어떤 외교 정책이 중동에서 이제 아시아로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피벗 아시아라는 정책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오바마 때부터 조금씩 나타났었던 거긴 한데, 결국 미국에 어떻게 보면 좀 대항할 수 있는, 또는 미국이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이 중동에서 이제 아시아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좀 필요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인적인 피해를 입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대항 세력인 중국을 더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큰 맥락에서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과 그 중국이 되고 있는 중국의 그 국경이 결국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늘 골칫거리인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은 결국 이제 이슬람인데다가 아프간에 이제 막다 있는 민족들하고 비슷한 그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이나 그 어떤 테러 조직들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회족들과 힘을 합쳐서 무장 테러를 일으켜서 이제 중국 정부에 이제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겠죠. 예. 이게 사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 회족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을 중국화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색이나 특징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그 민족의 뿌리를 많이 흔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의 철수가 주는 그 압력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안 그럴 것 같은데 텔레반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정책을 또 쓰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프간 정부가 이미 탈레반에 항복을 했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탈레반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사실 저희가 뉴스에 보기에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치열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견제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불똥을 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얻는 거네요. 아프간 철수를 통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 군대를 어쨌든 철수를 시켰으니 중국을 둘러싼 남중국해 쪽으로 더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건이 사실은 이번에 미군의 아프간 철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요인으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간 국제 정세를 지배해왔던 게 테러와의 전쟁이었는데 국제 정세의 무대가 남중국해로 넘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남중국해 주변으로 좀 미국의 압박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이제 더 부각이 된 거고요. 이미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이런 갈등 요인들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주 대만 대표를 이제 불러서 그 취임식에 참석시킨 것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좀 모욕으로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 전후로 했을 때 중국이 계속 항공모함, 그다음에 항공기를 대만 영역에 보내서 정말 일측 촉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사실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항공모함 또는 이제 군함기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인도양 남중국해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의 화약고가 중동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화약고는 정말 중동이 아니라 이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군의 대만 주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예상하기에는 너무 좀 전면전이겠죠. 그때는 전면전이죠.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공조가 중국을 대항을 해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놓고 1975년 미군의 사이곤과 베트남 철수를 연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좀 어떤 점은 다른가요? 1970년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안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년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전후로 보면은 미국이 그 달러 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금을 달러로 바꿔주는 금태환 조치를 이제 또 중단을 했었잖아요. 닉슨 쇼크였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정 적자가 크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거를 풀어버리면서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나타났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인플레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인플레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그 대결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미군의 힘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60년에서 70년도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들이 60년에서 70년대에 사이공 베트남 그리고 닉슨 쇼크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어떤 힘은 뭐 IT 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더 커졌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오히려 달러 중심으로 더 재편이 되면서 더 금융시장의 힘은 더 막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또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점과 어쨌든 그 다른 점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의 충돌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실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 위험성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경제나 증시에 미칠 영향은 분명한데요. 이 미중 충돌의 국면에서 앞으로의 이 경제적인 화두는 미국의 밸류체인에 속할 것이냐, 중국의 밸류체인에 속할 것이냐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는 이제 단순한 관세 갈등, 무역 갈등에서 지정학적이고 뭐 기술 여러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 공급망의 재편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쓰면서 원하는 것은 리쇼어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한 제품을 대부분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반도체나 뭐 인프라나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하고 싶은 상황인 거고, 중국은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제한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망을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밸류체인에 어디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그 기업이나 산업의 어떤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키 드라이버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봤을 때요. 신흥국 중에서도 대만과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이걸 놓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한꺼풀 벗겨보면 중국과 관계가 깊은 두 나라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드시 이런 그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공급망이 어디에 재편이 되느냐가 그 기업의 흥망성쇠에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좀 큰 지역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약간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 우려와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훨씬 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더 거칠고 이게 거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갈등 상황이 계속이 되고 미국이 뭐 한국이나 대만의 제품을 덜 쓰고 미국 자체 내에서 자꾸 생산 라인을 더 많이 가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이게 그 이유다라기보다는 어떤 시그널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대만에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있고 국내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대만보다 국내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너무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다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보다 좀 사이클이 더 빨리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사실 뭐 없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산업의 구조랑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들과 경쟁하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은 애플과 경쟁하면서 애플에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만의 TSMC는 철저히 고객 뒤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과 같은 이런 큰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고 그런 밸류체인에 들어가느냐 못 다르냐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하고 사실은 되게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의 사업부를 봤을 때는 핸드폰은 미국의 애플과 경쟁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또 미국의 마이크론과 경쟁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런 경쟁 관계 때문에 완벽하게 미국 기업을 서포트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만 따로 떼내서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거나 따로 기업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가전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기업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거를 삼성전자가 결단할 수 있을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커온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성장 동력이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뿐이네요. 환경이 바뀐 거네요. 특히 이 파운더리라는 거는 결국 고객과 같이 간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항상 보면 좀 1등 전략을 하면서 고객들과 경쟁하고
치고 나가는 사업 모델을 쓰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이 과연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도 과연 공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는 일본이 부상하자 일본을 접고 중국이 부상하자 또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국 중심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대표주자인 나라인 거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가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밸류 체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2차 전지 부분도 사실 들여다봤을 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유럽,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공장을 두고 있거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중국 공장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사실 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립 입장에서 잘 기업들이 커왔는데 앞으로는 이 중립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밸류체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큰 그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장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발달된 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쪽인데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뭐 친환경 쪽에서의 어떤 산업이나 뭐 전기차와 같은 이런 산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 다 성장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관건은 어느 라인에 이제 포함이 돼 버리면 이제 같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좀 올 가능성이 좀 의외로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CATL이라는 2차 전지로 만들고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뭐 망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 구리라든가 이런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광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 옆에다가 두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미국과의 이런 경쟁 관계 또는 대립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나중에까지도 좋을지는 사실 좀 쉬운 선택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지,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지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중립 선택으로 우리가 잘 버텨왔잖아. 근데 이게 뭐가 달라졌길래 이걸 꼭 선택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국제정세의 10년, 20년이 이 미중 충돌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수적이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워낙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과연 반도체를 중국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더 많이 납품을 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저를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자체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나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한 사람 내지는 기업을 더 찾는 과정에서 의외로 처음에는 이제 더 성장을 하겠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권 다툼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사업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가 또 닫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와 리워드가 다 함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국면으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커지면서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이 좀 더 많아지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종국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손익계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따져볼 수 있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수출에서 50% 이상이 수출인데 그 50%의
25%가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없이 한국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내수만으로 저희가 또 버틸 수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 근데 저는 거기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에 한국의 입장이 이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일 수도 있다. 좀 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아프간의 미군 철수 같은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이게 국내 증시에 미치는 그 연결고리를 알아야 그리고 이걸 둘러싼 지금의 대외 정세를 알아야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려움은 무엇이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